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기시다 일본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발언 엿새 만에 나왔습니다. 김여정은 일본이 관계 개선에 새 출로를 열어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 새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의 방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여정은 일본이 북한의 정당 방위권을 문제 삼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자 문제를 장애물로 삼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개발을 문제 삼지 말고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의 방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김여정은 다만 이는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기시다 총리의 속내를 더 지켜봐야 한다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북일 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시다 방북을 카드로 제시하면서 일본의 의중을 떠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담화는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전격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은 지 하루 만에 발표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쿠바 수교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방편으로 북한이 북일 교섭을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 가능성을 언급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일본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金与正副部長が談話を発出したことには留意をしております。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 총리직 아래 고위급 협의를 희망해왔고 여러 경로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大胆に現状を変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必要性を強く感じる中で、トップ同士の関係を構築していくこと、このことが極めて重要だと。 실제 지난해 일본과 북한은 동남아에서 두 차례 비밀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김 부부장의 언급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拉致問題がすでに解決されたとの主張は全く受け入れられ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기반해 납치와 핵 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한미일 공조 강화에 균열을 내기 위해 일본에 유화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와 외교 관계를 맺자 북한이 이를 만회하려 일본과의 협력을 활용하려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북일 접촉은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하며 일본 측과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치 문제에 대한 북일 두 나라의 입장은 평행선입니다. 납치 피해자 12명이 아직 북한에 있을 수 있다는 일본과 숨지거나 오지 않아 한 명도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한 북일 정상회담 성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한 달여 만에 북일 정상회담을 다시 화제로 꺼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최근 가능한 빠른 시기 김정은 총비서와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담화를 통해 밝힌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여정은 기시다 총리가 원한다고 해서 지도부가 만나주는 건 아니라면서 납북자 문제와 주권적 권리 행사, 즉 핵 개발을 문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간의 요구와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인데 김여정이 다시 정상회담 카드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북일 대화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일 양국은 내일 평양에서 월드컵 예선전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지난 20일 갑자기 장소 변경을 요청하면서 취소됐습니다. 일본에서 유행 중인 연쇄상 국윤 독성 쇼크 증후군의 반입을 우려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외교적 교섭은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한민국과 결별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풀 수 있으면 풀어보겠다. 주파를 던지는 거라고 봐야겠죠. 오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기시다 총리는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알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지만 대화 의지는 드러냈습니다. 私はまだ承知しておりません。私直轄のレベルでの北朝鮮に対するさまざまな働きかけを行ってきている。 하지만 납북자 문제를 더는 제기 말라는 북한과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는 일본의 주장이 맞서고 있어 당장 정상회담 결실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는 어제 담화가 나온 지 약 30시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김여정은 어제 오후 있었던 하야시 일본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았습니다.
拉致問題がすでに解決されたとの主張は全く受け入れられ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我が国としては日朝平壌宣言に基づき拉致核ミサイルといった諸懸案を包括的に解決するとの方針に変わりはな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김여정은 일본이 새로운 북일 관계에 첫 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며 해결될 수도 없고 해결할 것도 없는 문제들을 붙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은 그러면서 일본의 태도를 다시 한번 명백히 파악한 만큼 일본 측과 어떤 접촉,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일 간 실무 접촉이 난항에 처한 상황에서 어제 담화를 통해 기시다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타진하려 했지만 납치자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입장에 변화가 없자 북일 접촉을 접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고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와 외교 관계를 맺자 이를 만회하는 차원에서 북일 교섭을 활용하려던 북한의 시도는 결국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이라는 현안을 넘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외교 관계를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북한의 형제 국가이자 세계 최강국 미국에 반세기 동안 맞선 적성 국가, 미국과 극적으로 수교한 이후 경제난 타계에 올인 중인 이곳, 바로 쿠바입니다. 한국이 쿠바와 수교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양국이 미국 뉴욕에서 공식 외교 관계를 맺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수교국이 총 193개국으로 늘어났고 유엔 회원국 중 미 수교국은 중동의 시리아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사실 정부가 쿠바와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논의가 진전되어 온 상황은 극비리에 붙여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수십 년간 한국과 쿠바와의 수교를 방해해온 것과 무관치 않은데 그동안 역대 한국 정부는 쿠바와의 수교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또 북한은 쿠바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을까요? 한국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공식적으로 쿠바와의 수교 교섭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도 영사관계 수립을 제안하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쿠바를 방문해서 수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강경화 장관도 쿠바에 가서 관련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가 쿠바와 수교를 하지 못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더 오랜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한국이 쿠바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48년 남한과 북한이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했을 당시에 쿠바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한국에 27만 달러의 긴급 구호품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58년에는 주 중국 쿠바 대사 로센도 칸토 에르난데스가 주한공사 겸임을 발령받아서 1959년 1월에 한국 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관계는 1959년 쿠바의 혁명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틀어지게 됐습니다. 당초 주한공사로도 겸임할 예정이었던 로센도 대사는 자진 사임한 후에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쿠바는 1960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을 공식 정부로 승인을 하고 국교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멀어진 쿠바는 북한과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특히 두 나라의 1세대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와 김일성이 툭하면 형제다, 동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각별했습니다. 일례로 1986년도에 쿠바가 소련에 무기를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그때 북한이 대신 도와주겠다면서 AK 소총 10만 정에 1,600만 달러의 탄약을 무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카스트로는 이 일에 많이 감동했는지 자서전에도 여러 번 고마웠다라고 썼습니다. 그런 카스트로가 북한의 입장에서도 고마운 게 쿠바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북한을 계속 지지해줬습니다. 이렇게 오는 정, 가는 정이 깊어지다 보니 카스트로가 2016년에 숨졌을 때 북한은 당과 군 주요 인사로 꾸려진 조문단을 쿠바에 파견하고 또 이례적으로 3일간 국가 애도 기간까지 선포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북한에 있는 쿠바 대사관을 찾아가서 조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끈끈한 1세대의 연대를 기억하는 2세대, 3세대가 있는 쿠바로선 당연히 북한이 신경 쓰이니까 한국 정부의 수교 제안 고민스러워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는 쿠바의 한 차관급 인사인 로페스 호세마르티 문화원 부원장이 한국과의 수교 최고위급의 결단만 남았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한 직후에 돌연 해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쿠바 정부가 로페스 부원장을 해임한 건 쿠바 측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북한의 반응에 아주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사실 쿠바는 1989년 사회주의권 붕괴 시기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쿠바는 관광업이 전체 국내 총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1년에 관광객이 470만 명까지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관광객 수가 8분의 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사정이 좀 더 나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회복하진 못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한때 쿠바 전역에서 빈곤 타파를 요구하는 시위가 한때 한 달에만 400건이나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쿠바의 내부 상황은 복잡하긴 하지만 한국 국민의 입장에선 일단 한국, 쿠바가 수교를 하면 좋은 점들 꽤 있습니다. 일단 바다 건너 멕시코가 아닌 쿠바 현지에서 직접 제대로 된 영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교류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인적 교류가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쿠바와 수교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넓히고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바에다가 공식적인 수교 제안을 했던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 정부들에서도 노력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공산권과의 외교 관계 수립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외교 지평을 넓히려고 했던 국방 정책이 이제 하나의 완결을 맞이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테고요. 사실 한국 정부가 애초 쿠바와 수교를 추진한 건 북핵 문제 해결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쿠바와의 수교를 비단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로만 보기엔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쿠바는 지리적으로도 북과 남을 연결하는 허브이고 또 카리브해 연안의 다른 소규모 국가들보다 인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바를 거점으로 한 중남미 외교의 확대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뒷배기였습니다.